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동 제어 및 실습, 주차, 제어 시스템 모델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주로 다룰 내용은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전달함수라고 하는 표현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라플라스 영역에서 일반적으로, 전달함수를 이용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자, 전달함수 말고도 다른 형태로 제어 시스템을 어떤 다이어그램 형태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신호 흐름 선도가 되겠는데요. 이번에는 신호 흐름 선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상태 공간이라고 하는 표현 방법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신호 흐름 선도하고 그다음에 상태 공간, 상태 방정식을 통해 가지고 일반적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제어 시스템을 표현할 때 전달함수 표현 방법, 그 다음에 상태 공간 표현 방법 이렇게 있는데 전달함수에 해당되는 방법, 그 다음에 상태 공간에 해당되는 신호 흐름 선도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그래서 신호 흐름 선도에 대해서 다뤄보게 될 텐데요. 신호 흐름 선도는 전달함수 여러분들이 앞에서 뭐 배웠던 거하고 거의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말을 할 때 다르고 다르고 이제 하는 것처럼 신호 흐름 선도도 전달함수를 표현하는 다른 형태의 이름이 되겠다라고 처음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제 그래서 제어 시스템 우리가 전달함수를 표현할 때요. 크게 두 가지 요소가 있었죠. 세 가지였죠. 자, 입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출력이 있고, 그 다음에 전달함수인데 전달함수라는 게 바로 시스템을 수학적으로 모델링을 한 게 전달함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입력하고 출력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화살표를 사용을 해가지고 사용을 이제 했고, 전달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런 네모 박스를 이용을 해서 사용을 했었죠. 자, 근데 이제 신호 흐름 선도에서는 전달함수 표현 방법하고 조금 달리 우리가 이제 시스템하고 그 다음에 제어 신호를 각각 다른 형태의 기호를 사용을 해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이제 가지 또는 브랜치, 영어로는 브랜치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입력하고 출력에 해당되는 제어 신호는 마디, 영어로는 nod라고 하는 형태로 표현을 해서 시스템에 나타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왼쪽에서 이렇게 보는 것처럼 가지를 이제 시스템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 가지는 일반적으로 이제 가지 뭔가 이게 뻗어 나간다는 의미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화살표 선으로 하고 화살표로 이렇게 가운데를 표시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왼쪽이 전달함수하고 비교해 보게 되면요. 이렇게 모양이 조금 다른 형태가 될 수가 있었죠. 그래서 가지 같은 경우가 화살표로 표현이 되고요. 자, 그럼 마디는 어떻게 되냐? 마디는 동그랗게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떤 노드 또는 나드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요거는 제어 전달함수에서의 신호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조금 의아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니 뭐 이러면은 전달함수하고 신호흐름 선도하고 거기서 거기 아니야? 뭐 이렇게 두 개를 같은 거 얘기하는 것 같은데 다르게 이렇게 두어서 얘기할까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가장 큰 이유는 신호 흐름 선도는 일반적으로 뭐 뒤에서도 얘기를 하겠지만 그 미분 방정식을 곧바로 이제 시스템을 표현할 때 우리가 미분 방정식을 라플라스 변환을 취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자, 그게 아니고 미분 방정식을 그대로 이렇게 뭔가 제어 시스템 형태로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고안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동그라미하고 화살표로 표현하는 게 조금 더 의미적으로 맞겠다라고 해서 고안된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뭐 오른쪽에 보게 되면은 이런 형태가 뭐 큰 예가 되겠는데요. 뭐 다음에서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달함수 방법하고 신호 흐름 선도로 표현하는 방법하고 크게 다시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부분 중에 하나가 전달함수 같은 경우에는
화살표가 하나의 시스템이 있다고 하면은 하나의 시스템은 하나의 입력하고 하나의 출력만 이렇게 놓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신호 흐름선도 같은 경우에는 여기 왼쪽에서 보는 것과 같이요. 우리가 R이 입력이고 그다음에 C가 출력이다라고 하면요. 신호 흐름선도로 표현을 이제 하다 보면은 입력이 여러 개가 이렇게 존재하는 경우, 입력이 여러 가지 함수로 이렇게 있을 경우에 조금 더 시스템하고 시스템 간의 결합을 조금 더 잘 표현을 할 수가 있다. 라고 하는 장점이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잘 보시게 되면요. RS가 있고요. 그 다음에 CS가 있는데 입력이 여러 개 있을 수가 있고 출력이 여러 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MIMO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MIM은 뭐냐면은 Multiple Input, 그 다음에 Multiple Output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신호 흐름 선도로 이렇게 표현을 하다 보니까 아니면은 여러 개가 입력을 있을 때 출력이 여러 개가 있다라고 했을 때 전달함수로 이제 표현하려고 하니까 이게 조금 한계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야, 이거를 전달함수 말고 어떻게 좀 다르게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서 나온 게 바로 이 신호 흐름 선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호 흐름 선도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니까 요 시스템을 여러 개를 이렇게 가운데 화살표로 놓고 그 다음에 요 시스템을 통과한 신호가 요거다라고 이렇게 요 결합을 이제 해버릴 수가 있게 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거를 각각의 시스템, 어떤 여러 개의 시스템의 출력을 그 다음에 다시 다른 여러 개의 시스템의 입력으로 이렇게 넣을 수도 있는 형태로 표현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전달함수의 화살표를 좀 다르게 거꾸로 표현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잘 표현할 수 있구나라고 편의상 이렇게 만들어진 표현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전달함수하고 이제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서 보게 되면요. 자, 일반적으로 여기에 전달함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달함수가 아니고 입력 신호라고 하죠. 입력 제어 신호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전달함수가 되겠습니다. 얘는 출력인데 출력도 제어 신호라고 하죠. 자, 그런데 이것을 그 제어 신호가 아니고 뭔가 이렇게 뭐 어떤 상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어 신호 자체를 이렇게 x1, x2라고 이렇게 놓고요. 그 다음에 전달함수는 이렇게 가지로 가는 화살표의 단계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전달함수가 5라고 되어 있을 때 이 가지는 바로 전달함수가 되는 형태가 되는 거겠죠. 자, 이게 그래서 이게 조금 약간 개념에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전달함수가 시스템이다라고 하면은 요 입력에 대한 제어 신호를 넣는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는 게 바로 전달함수 표현 방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야, 이 입력이라고 하는 게 어떤 상태다. 예를 들어서 내가 현재 뭐 목표에 대한 온도를 얼마로 놓겠다라고 이제 한다든가 출력의 온도가 어떤 상태가 있다라고 이렇게 봤을 때 이 시스템을 거쳐 어떤 상태가 시스템을 거쳐간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이렇게 거꾸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입력을 넣다, 출력을 넣다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지금 현재 상태가 이 시스템을 거치고 나니까. 그러니까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뭐 제가 똑같은 얘기 하는 것 같은데 아다르고 어다른 것 같죠? 자, 그래서 자, 이렇게 그냥 표현을 이제 바꿔서 표현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신호 흐름 선도는 제어량, 그 다음에 제어 신호를 마디, 이걸로 전달함수를 가지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우면요, 자, 그냥 네모 박스는 화살표로 바꾸고 그 다음에 화살표를 동그라미로 바꾸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다음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을 블록 선도를 전달함수죠. 전달함수 방법을 신호 흐름 선도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하면 되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화살표를 동그라미로 놓고요. 그 다음에 네모를 화살표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RS라는 화살표가 있으면은 얘를 동그라미로 이렇게 바꾸시고요. 그 다음에 GS, 그 다음에 X2라고 있죠? X2하고 X1하고 CS 이거에 따라 가지고 각각 동그라미로 이렇게 대치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G1, G2, G3를 이렇게 각각 화살표로 표현을 해주시게 되면은 이게 간단하게 이 전달함수 형태를 신호흐름 선도 형태로 바꿀 수가 있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보게 되면은 이제 병렬형이라고 되어 있는 형태가 있는데요. 병렬형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앞에서 전달함수 표현 방법을 배웠을 때 분점하고 합점이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여기서 입력에서 나눠져 들어가는 형태가 분점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출력 신호들이 합해져 있는 부분들을 합점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는 신호 흐름 선들은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자, 일단은 화살표 부분들을 다 동그라미로 바꾼다고 했죠. 자, 근데 들어가는 부분이 이쪽에서 나눠져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 나온 이 들어가는 부분을 이렇게 동그라미를 하나 쳐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합점이 거쳐진 다음에 출력이 나오니까 요 출력이 나온 요 부분에 대한 화살표를 여기다가 표시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게 되면은 요 시스템을 거친다라고 했는데요. 거친다라고 했는데 잘 보시게 되면은 결국은 여기 화살표에서 각각 나눠져서 들어가는 GS가 화살표로 GS라고 하는 게 화살표로 들어가게 되는 거니까 자, 분점 같은 경우에는요. GS로 이렇게 각각 나눠져서 화살표가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합점 부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쪽 방향의 화살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면은 화살표 하나가 전달함수라고 했는데요. 얘는 어떻게 되는 거죠? 자,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요. 분점에서 나눠져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 각각은 G1, G2, G3가 되는 거고요. 그럼 나가는 건 어떻게 되냐? 나가는 거는 자, 1이 더해지거나 아니면은 시스템이 1인 형태 또는 마이너스 1인 형태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결합되어 있는 게 여기가 만약에 플러스로 합해지는 거라면 플러스 1이 되는 거고요. 얘가 마이너스라고 되어 있을 경우에는 마이너스 1로 표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과 같이 합점하고 분점이 되어 있는 형태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호 흐름 선도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이제 뭐 전달함수를 봤기 때문에 신호 흐름 선도 개념은 이제 신호 흐름 선도나 전달함수하고 비슷하고 그다음에 신호 흐름 선도에 대한 개념적인 거는 이따가 상태 변수를 이제 설명을 하게 되면서 좀 더 이제 자세하게 나누게 될 텐데 일단 여기에서 신호 흐름 선도에서는 신호 흐름 선도를 이제 가지고 따지는 여러 가지 어떤 용어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신호 흐름 선도 같은 경우도 좀 복잡한 형태의 시스템을 이제 표현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자, 오른쪽과 같은 형태로 여기 보게 되면 조금 이게 좀 많이 좀 복잡하죠. 자, 전달함수에서도 이것도 약간 복잡한 형태의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자, 신호 흐름 선도 같은 경우에는 요 어떤 시스템이 각각 화살표로 표현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좀 복잡한 형태의 시스템도 이렇게 신호 흐름 선도로 이게 표현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자, 여기 한번 용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이제 보게 되면은 신호가 흐른다라고 이렇게 신호가 흐른다는 용어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 시스템이 어떤 신호라고 상태를 신호라고 봤을 때 이 시스템을 거쳐 나가는 경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경로라고 하는 용어가 있는데요. 경로는 이 화살표 방향으로 갈 수가 있는 어떤 길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경우도 학교에서 이렇게 그뭐 등교 같은 거 할 때 보면은 뭐 이렇게 올라가는 길들이 두 가지, 세 가지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계급역 쪽에서 온다든가 아니면 동의대 입구 쪽에서 버스 타고 온다든가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학교까지 오는 경로가 있을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시스템도 어떤 입력이 있고 출력이 있다고 하면은 이 입력에 대한 어떤 신호가
상태가 여러 시스템을 거쳐 나가면서 도달하게 되는 형태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뭐 그냥 제가 한 번씩 따져가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게 되면요. X1에서 여기 보게 되면은 여기 시작되는 부분이 있죠. 여기 시작되는 부분을 입력마디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맨 마지막에 오른쪽에 있는 이 너드, 이것을 출력마디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화살표가 이쪽 방향으로 가게 되는데 입력에서 출력까지 가는 경로를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뭔가 지나가는 경로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X1에서 이제 출발을 하는데 A21이라고 하는 어떤 경로가 있죠. 자, 여기에서 잘 보시게 되면요. X2에 도달했습니다. 자, 근데 X2를 보게 되면요. 여기서 갈림길이 두 개가 보이네요. 자, 그리고 들어오는 것도 하나가 있는데 들어오는 건 여기서는 일단 카운트하지 않습니다. X2에서 나가는 것만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X2에서는 지금 보면은 A42 방향으로 가는 게 하나가 있고요. A32 방향으로 가는 게 하나가 있죠. 자, 그러면은 일단 위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A42에서 가면요. 보면 X4로 가게 되고요. X4에서는 들어오는 게 A43이 있지만 여기는 들어오는 걸 우리가 카운트한다고 하진 않죠. 그래서 A54로 가는 길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따져보게 되면은 X1, X2, X4, X5로 가는 경로가 하나가 있을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아까 X2에서 갈림길이 하나가 있었죠? 갈림길이 보게 되면은 A32로 가는 방향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가게 되면요. X3에 도달이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보게 되면은 나가는 거라고 얘기했는데요. 나가는 게 이쪽 방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는 방향이 두 개가 있는데 잘 보시게 되면은 요거는 X3 같은 경우에는 이게 나갔다가 다시 자기 자신한테 들어오는 형태로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 자기 자신한테 돌아오는 거는 얘는 카운트하지 않고요. 일단 출력까지 가야 되는 거니까 출력 방향으로 가는 거는 바로 A43으로 가는 방향 하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X4를 거치고 X5를 가게 된다. 자, 그래서 이걸 써보게 되면요. X1, X2, X3, X4, X5로 가는 경로, 이 총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순방향 경로 또는 전향 경로, 앞쪽으로 이제 간다라는 뜻이 되는데요. 얘가 입력에서 출력으로 갈 때 앞쪽 방향으로 가는 길이 몇 개가 있느냐, 그걸 따질 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또 경로 이득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경로 이득은 뭐냐? 이 각각의 이 마디를 이제 통과하게 되면서 이 시스템을 통과하게 되는데 이 시스템이 다 곱해진 형태를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보게 되면은 X1부터 X5까지의 경로를 보게 되면요. 이 각각의 시스템, 그러니까 브랜치 또는 가지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브랜치 가지가 여기 해당되는 게 A2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면 전달함수로 표현했을 때 A21이 어떤 하나의 시스템이다라고 얘기했었죠. 자, 그래서 요것을 각각 곱해주는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11이 곱해지고요. 그 다음에 A32, 그 다음에 A43, A54 이렇게 곱해지는 형태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X1, X2로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경로 같은 경우에는 A21, 그 다음에 A42, A54 요 세 개가 곱해진 형태가 바로 각각의 경로 이득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경로는 순방향 경로하고 순방향 경로에 대한 각각의 경로 이득이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다가 아니고요. 앞에서 보게 되면 이제 앞으로 가는 게 있었는데 아까 뒤로 가는 뭔가 화살표가 있었죠. 자, 그래서 뒤로 가는 화살표를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로 가는 화살표는 뭐냐면은 귀환 루프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귀환 루프 또는 루프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루프가 이렇게 뭔가 빙글빙글 돈다라는 뜻이거든요, 영어로. 자, 그래서 어떤 마디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뭔가 경로를 거쳐서 다시 자기 자신한테 온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것을 루프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아까 여기서 X3이 여기 보게 되면 앞으로 간다 싶었더니만 다시 자기 자신으로 이렇게 왔죠. 자,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다른 길을 안 통하고 내 마디에서 출발했는데 다시 내 마디로 오는 경우, 다른 마디를 안 거치고 곧바로 자기 자신한테 오는 경우를 자기 루프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셀프 루프라고도 해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A3에서 A3으로 다시 오는 이것을 자기 루프라고 하고, 여기서 보게 되면은 앞에서도 보면 이득이라는 말을 사용했었는데요. 여기 보게 되면은 A33이라고 하는 화살표 시스템이 하나 보이죠? 요 가지 같은 경우 이것을 루프 이득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요 루프 이득 같은 경우에는 또 몇 개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길이 몇 개인지 한번 잘 따져봐야겠죠. 자, 먼저 X1은 지금 다시 자기한테 돌아가는 게 없죠. X2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X2는 나가는 길이 아까 두 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각각의 방향으로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X2에서 이쪽 방향으로 갈 때 돌아오는 루프가 뭐가 있냐라고 보니까 이쪽 방향에서 X3가 있는데 X3에서 나가는 길이 여기 하나 있었고 여기 하나가 있었고 다시 이쪽으로 돌아가는 길이 있네요. 자, 그래서 여기서 X3에서 다시 이렇게 돌아와서 X2로 오는 자기 자신한테 돌아오는 어떤 경로가 형성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경로가 X2에서 X3로 해당되는 경로가 하나 이렇게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게 되고요. 이때 루프 이득은 각각의 경로에 요 브랜치에 대한 가지에 대한 곱을 구해주는 거기 때문에 A32하고 A23이 곱해진 게 루프 이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또 뭐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A32로 갔는데요. 앞에서 잘 보니까 이쪽 방향으로 갔는데 여기서 이쪽 방향으로 이쪽으로 없네요. 다시 자기한테 돌아오는 게. 자, 그러면 이걸로 끝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X2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2에서 위로 올라갔습니다. 쭉 올라가서 X4인데, X4에서 오른쪽으로 갈 수가 있네요. 자, 그 다음에 X5에서, 뒤로 가네? 이렇게 뒤로 갔는데, X3로 왔는데, X3에서 X2로 가는 길이 하나가 있네요. 자, 이렇게 뭔가 조금 길어 보이는 형태로 이렇게 경로가 형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조금 긴데 한 번씩 이렇게 따져보게 되면요. 여기 A42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A54가 있었고, A35가 있었고, A23이 있었고, 각각을 곱해준 형태가 바로 루프 이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또 하나가 있네요. 왼쪽에 보니까. 자, 여기 X3를 한번 또 봐야겠네요. X3에서 출발을 해서 X4를 거쳐서 X5로 가서 다시 X3로 오는 요 루프가 형성이 되는데 이거에 대한 루프 이득도 A43, A54, A35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귀한 루프는 지금 보면 밑에 있는 것처럼 총 4가지 귀한 루프가 생긴다. 자, 그리고 앞에 순방향 경로는 몇 개가 있었습니다. 순방향 경로는 지금 보니까 2개가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순방향 경로에 따른 경로 이득이 2개가 이렇게 생성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4개의 귀한 루프에 4개의 루프 이득이 존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조금 뭐 별거 아닌데 제가 이거 용어로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니까 조금 좀 복잡해 보일 수도 있게 되는 점 여러분들이 교재 보시고 한번 쭉 따라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자, 신호 흐름 선도 같은 경우 보게 되면요. 그래서 이제 기본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요. 아까 이제 더하기하고 전송 법칙이라고 하는 개념이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더하기 법칙은요. 어떤 마디들이 있는데 어떤 마디들에 들어오는 가지의 합은 같다. 자, 왼쪽에 보게 되면요. X1이 있고 X2가 있고 X3에 대한 어떤 상태가 있다라고 했을 때, 너드가 있다라고 했을 때, 요 화살표가 이게 어떤 상수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S라든가 아니면 S분의 1이라고 하는 어떤 이제 변수가 있을 수 있는데요. 여기에 보게 되면 이 시스템을 이제 거치고 나게 되면은 X4로 도달하게 되는데 결국은 X4라는 거는 X1하고 이 마디의 값하고 가지의 값하고
곱해지는 것들이 다 합해지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전송 법칙 같은 경우에는요, 마디에서 마디로 전달될 때 신호는 동일하게 들어간다라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자, 여기 X1이 있는데 여기서 보면 X2로 이렇게 넘어가게 될 때, X2는 결국은 X1에다가 3을 곱한 형태가 된다. 자, 그다음에 나눠주는 것도 X1이 이 시스템하고 넘어가게 되면서 X3로 간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화살표로 가는 경우에는 좌측에서 시스템을 곱해준 좌측에 나드에 있는 값이 시스템의 어떤 값과 곱해지는 게 다음 나드의 값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곱하기 법칙이 있는데요. 곱하기 법칙은 요 각각의 요 있는 가지들이 있으면은 요 마디들이 거치게 될 때 요 가지들의 요 이득인 거죠. 이득들이 같이 곱해진 형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x1부터 x4까지 이렇게 이 경로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경로를 우리가 간단하게 이렇게 추격을 해서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x1에서 x4까지의 요 각각의 이제 입력마디하고 출력마디라고 했을 때 요 중간에 있는 이득은 요 5하고 2s하고 3이 곱해진 30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겠죠. 30s하고 동일하다라고 이렇게 간략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전달함수 형태 중을 여러 가지 배웠는데 전달함수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피드백 시스템을 신호 흐름으로 표현을 한번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이제 더하기나 아니면은 뭐였죠? 전송 법칙, 곱하기 법칙 등을 이용을 해가지고 표현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자,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요 동그란 화살표로 들어가는 부분들을 일단은 우리가 마디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화살표를 전달함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전달함수인 거죠. 어떤 요 블록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CS하고 그 다음에 ES, RS를 이렇게 동그라미를 일단 표현을 하고요. 네, 이 상태에서부터 이 시스템을 하나씩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자, GS가 화살표니까 E에서 C로 이렇게 화살표가 하나 거지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HS인데, HS인데 여기서는 지금 합점에서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요 마이너스 HS라고 이렇게 쓰고요. ES로 이렇게 들어가는 형태로 그려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입력하고 이제 출력을 보게 되면요. 이제 나중에 이거를 우리가 좀 수식해가지고 이제 풀 때 얘를 조금 변형을 하는 경우가 좀 있는데요. 어떤 변형을 하냐면요. 출력이 보게 되면은 출력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입력 마디가 하나면은 출력 마디도 하나로 일반적으로 표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 출력 마디가 이렇게 루프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라고 했을 경우에 출력 마디를 하나로 놓기 위해서 자, 이쪽에 뭔가 마디를 하나 추가를 해주게 됩니다. 마디를 하나 추가를 해서 여기 시스템을 1이라고 하는 가상의 시스템을 넣게 되면은 입력하고 출력을 동일하게 맞게 동일하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형태로 변형을 할 수가 있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위에 있는 시스템하고 밑에 있는 시스템은 동일한 시스템을 표현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요, 가장 이번 시간에 가장 어렵다, 어렵지는 않은데요. 뭔가 글자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난해한 형태가 되겠는데요. 메이슨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메이슨의 법칙이 어떤 건지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이슨의 법칙은 이게 처음 접하게 되면요. 조금, 식이 난해하고 복잡해가지고, 조금 많이 헛갈릴 수가 있는데요. 너무 겁먹지 말고요. 여기 나와 있는 거 말 그대로 따라하게 되면은 뭔가 이제 결과가 나오는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메이슨의 법칙은, 우리가 이제 신호 흐름 선도로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 신호 흐름 선도를 보고, 다음에 이것을 같이 시스템의 전달 함수 형태로 변환을 하는, 데 사용하는 법칙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메이슨이라는 학자가 개발을 했는데요.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서도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제가 앞에 뒤에 예제를 1번, 2번, 3번 이렇게 했는데요. 교재도 한번 읽어보시고, 제가 뭐 설명한다고 이게 제 경험상, 설명한다고 여러분들이 그냥 고개 끄덕이면서 넘어갈 수가 있는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 공식을 보고 그대로 한번 연습 문제를 따라 하셔야지만, 아, 이게 이렇게 이렇게 풀리는 거구나라고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약간, 너무 겁먹지 마시고, 그냥 말씨 그대로 한번 따라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BSM 목적 아까도 얘기했듯이 신호 흐름 선도를 통해서 시스템의 이제 등가 회로를 이제 표현할 때 사용하는 법칙이 되겠는데요. 일단 공식은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자, 전달함수가 GS라고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입력분의 출력에 대한 전달함수로 표현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메이슨의 법칙은 다음과 같은 공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시그마라고 되어 있는데요. 시그마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분모는 델타. 그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은 시그마에 대한 mk 델타 k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mk하고 델타 k가 각각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들어가기 전에 먼저 n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요 시그마는 그러니까 요 어떤 신호 흐름 선도를 보고 요거 어떤 항목에 대해서 몇 개를 다 합한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뭐를 합하는 거냐? 뭐를 합하냐 하면은 아까 봤던 시스템에서 순방향 경로의 수. 그러니까 화살표가 있으면 앞쪽으로만 가는 경로가 몇 개가 있느냐? 그럼 각각의 경로에 따라 가지고 여기는 MK하고 델타 K가 결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순방향 경로가 두 개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M1, 델타 1, M2, 델타 2라는 게 존재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화살표로 가는 게 세 개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M1, M3까지가 이렇게 존재를 하게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스템의 순방향 경로가 그렇게 많이 있지 않을 경우에는 뭐 웨이슨 법칙이 그렇게 복잡해지진 않고요. 순방향 경로의 수가 좀 복잡한 시스템일수록 뭔가 경로가 많아지는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메이슨 법칙의 이제 공식이 조금 복잡해질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순방향 경로의 수, 그 다음에 MK하고 델타 K를 한번 보겠는데요. 자, MK는 뭐냐면은 앞에서 봤던 순방향 경로 이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번 경로가 1번 경로가 있다. 내가 어떤 가는 경로가 이렇게 쭉 가는 경로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경로에 대한 어떤 가지의 값을 다 곱한 게 이득이라고 했죠. 그 이득이 첫 번째 경로의 이득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쭉 가다가 이렇게 쭉 돌아서 가는 길도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건 뭐 M2가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쪽 돌아서 가는 방향의 경로의 이득 이것을 M2라고 표현을 하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델타 K가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델타 K는 뭐냐면은, 자, 델타라는 게 있습니다. 자, 델타는 뭐냐면은, 여기 시계 보면은 요 분모에 해당되는 부분이 되겠죠. 분모인데, 여기 분모에 있는 델타에다가, 자, 델타 K번째 순방향 경로와 접촉하는 델타에 있는 루프 이드각을 빼준다? 야, 이게 말이 조금 어렵죠. 그리고 이 델타도 보면 뭔가 글이 많이 써져 있는데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게 제가 메이슨 법칙 설명할 때 조금 난해한 부분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여기서 이제 좀 걸려지게 되는데요. 하나씩 일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은 델타 K를 얘기하기 전에 델타라는 걸 먼저 얘기를 해야 되고요. 델타를 얘기를 할 때 이 두 가지 용어를 먼저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보게 되면은 비접촉 루프라는 게 있고요. 비접촉 루프 이득이라는 게 있는데요. 비접촉 루프는 우리가 귀환 루프가 여러 개가 이렇게 경로가 앞에서 보면은 귀환 루프가 여러 개의 경로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 귀환 루프끼리 겹치는 경우가 있고요. 안 겹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겹치는 것을 접촉 루프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겹치지 않는 것을 비접촉 루프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접촉 루프하고 비접촉 루프에 대해서는 이 다음 장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보게 되면 여기 이런 시스템이 있다라고 봤을 때요. 일단은 뭐
순방향 경로는 지금 두 개가 있다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루프 이득은 돌아가는 경로가 여기선 총 4개가 존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잘 보시게 되면요. G2에서 H1으로 가는 루프가 하나 존재를 하게 되는데요. 자, 여기 보게 되면은 또 다른 루프들은 뭐가 있냐? 이렇게 가는 루프가 하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가는 루프가 하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가는 루프 이렇게 크게 3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잘 보시게 되면은 여기 G4, G5, G6 이렇게 걸려 있는 부분, 요 각각의 루프들은 요 점들, 이 마디들을 다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G2하고 H1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은 요 마디들이 요 앞에 뒤에 있는 루프들하고 공유를 하고 있지 않죠. 자, 이게 바로 비접촉 루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비접촉 루프는 접촉 루프는 여기에 있는 3가지 경로가 접촉 루프가 되어 있고요. 비접촉 루프는 여기 앞에 있는 루프하고 뒤에 있는 루프들끼리가 비접촉 루프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비접촉 루프 이득은 뭐냐면은 그래서 이 앞에 있는 루프가 2개의 쌍이 형성되긴 하는데 앞에 있는 루프의 이득을 곱한 거,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각각의 경로의 루프 이득을 곱한 것끼리 곱한 거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게 좀 복잡하죠. 네. 자, 그래서 요 델타가 그래서 뭐냐? 델타는 뭐냐면은 일단 1을 먼저 뺍니다. 자, 그 다음에 빼기 모든 루프 이득의 합.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모든 루프 이득을 다 더한 거를 1로 빼준 게 바로 델타 1이 되겠는데 여기 뒤에 보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서 보게 되면은 2개를 취한 비접촉 루프 이득. 그러니까 비접촉 루프 이득끼리 2개씩 짝지어가지고 2개를 더한 것끼리 더한 거를 더하고 그 다음에 비접촉 루프 이득이 3개가 있다라고 하면은 3개씩 취해가지고 이렇게 된 것들을 서로 빼주고 이렇게 저 비접촉 루프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런 형태의 공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여기까지 이걸 다 계산하면은 여러분들 지금 수준에서 조금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비접촉 루프 이득은 우리 과정에서는 크게 다루지는 않고 있고요. 그냥 루프 이득 정도만 구해도 이렇게 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정말 복잡한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요, 이런 걸 좀 따져줘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일반적인 것보다는 이제 우리 과정에서는 그냥 모든 루프 이득이 합 정도만 이렇게 따져서도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델타라는 게 구해졌고요. 그럼 이제 델타 K가 뭐냐? 결국은 위에서 구한 델타 1 빼기 모든 루프의 이득의 합, 모든 루프 이득의 합을 빼는데 빼는 거에 그 다음에 여기 빼기 델타가 아니고 K번째 순방향 경로와 접촉하는 델타에 있는 루프의 이득합. 자, 그래서 요 순방향 경로로 쭉 가는데 루프의 이득항이 걸리는 놈이 있다라고 하면은 걔는 제외하자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을 얘기하면 좀 어렵기 때문에 일단 실제 예를 보면서 하는 게 가장 쉽겠죠. 그래서 얘는 제가 강의에는 3개 정도 이렇게 돼 있는데 간단한 예제 한 2개 정도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런 형태의 제어 시스템이 있다. 한번 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럼 따져봐야 되는 게 순방향 경로가 몇 개가 있는지 한번 따져보면 되겠습니다. 자, 순방향 경로는 오른쪽으로 입력해서 출력하지 한쪽 방향으로 쭉 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죠. 그래서 쭉 보니까 가는 게 방향이 하나밖에 없네요. 그래서 A, B, C로 가는 게 하나가 있고요. 네, A, B, C 방향의 이득은 각각에 있는 값을 곱해주는 거기 때문에 M1은 A, B, C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루프를 보게 되면요. 여기는 루프는 지금 B, D라고 하나가 있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비접촉 루프쌍은 앞에서도 봤지만
루프가 한 두 개, 세 개가 연달아 있어야지만 생성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비접촉 루프쌍은 좀 존재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먼저 델타를 이제 먼저 따져보게 되면요. 1 빼기 모든 루프 이득의 합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루프 이득을 보게 되니까 일단 1을 빼고요. 빼기. 그 다음에 루프 이득이 BD였죠. 이건 루프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냥 1 빼기 BD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델타에서 이 델타는 1 빼기 BD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요 델타 K인데 델타 K는 몇 개가 있냐? 순방향 경로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델타 K는 하나밖에 없다. 델타 1이 되는데 델타 1에 대한 정의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델타 1은 일단은 델타에서 첫 번째 순방향 경로와 접촉하는 델타에 있는 루프 이득항을 다 합한 거를 이제 다 빼준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델타를 그대로 써주게 됩니다. 자, 델타를 그대로 써주게 되면은 1 빼기 BD인데요. 여기에다가 뭔가 빼주는 거죠. 뭘 빼주냐? 자, 이쪽으로 가는 경로의 이득을 빼준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루프의 이득항, 순방향 경로하고 얘가 걸리는 루프가 있으면은 그게 이득항을 빼준다. 자, 근데 이쪽으로 쭉 가다 보면 루프가 걸리는 게 여기 BD가 하나 걸려 있죠? 그러면 얘를 빼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루프 이득항을 제외를 해주게 되면요. 어딨어? 1 빼기 델타. 네. 그래서 이 루프를 이제 각각 취소가 되기 때문에 얘는 1밖에 남게 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M1하고 델타1, 델타까지 이 세 가지를 구해주게 되었기 때문에 이걸 공식에다가 메이슨 공식에다가 그대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델타는 아까 1 빼기 BD가 됐고요. 그 다음에 M1은 첫 번째 순방향 경로 이득이니까 ABC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델타1은 1이라고 표현하기 되기 때문에 이 메이슨 공식을 적용한 전달함수를 표현한 것은 바로 1 빼기 BD분의 ABC로 표현할 수가 있다. 자, 이게 강의로 들어서는 조금 헛갈리가 되겠죠. 다음 예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뭐 복잡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얘도 한번 따져보도록 하죠. 자, 먼저 순방향 경로가 몇 개가 형성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방향 경로는 뭔가 좀 복잡해 보이더라고 하더라도요. 화살표대로 그냥 오른쪽으로 좀 따라가면 되겠습니다. 자, A, B, C, D, E가 있네요. 자, 그럼 A, B, C, D인데 이거 뭐 또 가는 방향이 없네요. 이건 다 뒤에 루프 이득이니까. 그래서 얘는 뭐 복잡해 보이지만 순방향 경로는 하나밖에 없네. 한 개. 자, 그 다음에 한 개이기 때문에 M1, MK는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순방향 경로 이득은 A, B, C, D, E를 곱한 값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요. 루프를 보게 되면요. 루프는 C, G가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B, C, D, F로 이렇게 가게 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접촉 루프냐, 비접촉 루프냐, 이걸 따져봐야 되는데, 보면은 CG 하고요. 그 다음에 B부터 E까지 가는 루프는 보면 C 부분이 겹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루프가 두 개가 존재하긴 하는데, 얘들은 비접촉 루프는 아니네. 그냥 접촉 루프네. 라고 따져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델타는 여기 보게 되면은 그냥 첫 번째 항만 존재를 하게 되고요. 여기 이제 두 개짜리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루프 항을 보도록하게 되면요. 요 루프는 두 개가 존재하는데 C, G가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B, C, D, F가 하나가 있네요. 자, 그래서 요 델타는 1 빼기 각각의 루프를 다 더한 게 되기 때문에 CG하고 B, C, D, F를 더해가지고 이를 빼준 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델타 K. 근데 델타 K인데 순방향이 하나니까 델타 1밖에 존재하지 않는 거죠. 델타 1은 어떻게 되냐? 델타 1도 보게 되면은 요 델타에다가 접촉하는 루프 이득항을 빼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델타는 1 빼기 CG 빼기 B, C, D, F인데 여기에서
요 순방향 경로에서 걸리는 이득항을 빼라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쪽 쭉 가다가 보면 여기 CG 걸리게 되고요. 빠지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BCDF로 쭉 가는데 이쪽으로 돌아가는 것도 겹치는 게 있기 때문에 얘도 빠지게 돼서 델타 K는 1밖에 남지가 않게 된다. 자, 순방 경로가 하나가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렇게 또 메이슨 법칙을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델타는 앞에서 여기 자, 1 빼기 CG, BC, DF가 되는 거니까요. 여기 있는 공식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전달함수의 형태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게 조금 식이, 이렇게 됐구나 좀 감을 잡았으면 좋겠는데요. 다음 예제는 조금 복잡한 형태가 되겠다. 이거는 제가 일일이 따져가면 너무 여러분들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먼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거 하나씩 같이, 따져보게 되면요.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순방향 경로의 수는 총 4개가 이렇게 나오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순방향 경로 이득은 잘 따져보시면요. 총 4개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조금 복잡하긴 하죠. 이쪽 방향으로 하나가 있고요. 이렇게 여기에서 이렇게 건너뛰는 게 하나가 있네요. 자, 이렇게 건너뛰어서 직진으로 가는 게 있고요. 자, 아니면 직진한 다음에 건너뛰는 게 있고. 자, 그래서 총 4개의 존재를 하게 되고요. 4개에 대한 순방향 경로 이득이 존재를 하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이 순방향 경로 이득에서 루프를 보게 되면요. 루프는 총 2개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은 여기는 i에 대한 자기 루프가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h, cdh로 넘어가게 되는 루프 이득 2개가 존재를 하게 되는데 얘도 다행하게도 비접촉 루프 이득은 아닌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요 각각을 메이슨 법칙을 이용을 해가지고 정리를 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은 전달 함수를 구할 수가 있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메이슨 법칙을 이용을 해가지고 신호 흐름선도를 메이슨 법칙으로 전달 함수로 바뀌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지금까지 설명한 거는 신호 흐름 선도가 이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신호 흐름 선도에 대해서 얘를 어떤 식으로 이렇게 핸들링을 한다라고 하는 수준까지 이렇게 배웠는데요. 자, 그러면 이 다음에서 상태 공간 표현 방법에서 요 신호 흐름 선도를 왜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요 개념이 어떻게 작용이 되는 건가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